아빠는 오늘을 좋아합니다. 강병용. 이 길을 좋아합니다. 아내가 챙겨준 소소하지만 정갈한 식사를 먹고 오후 강의를 위해 집을 나섭니다. 아내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네요. 아내의 미소가 따사로운 햇볕과 오버랩이 됩니다. 봄날의 햇볕이 주변을 더 환하게 만듭니다. 나는 봄볕을 고스란히 품은 오래된 이 아파트 단지를 좋아합니다. 저희 가족이 꽤 긴 시간 살아왔고 여기서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해서 더욱 좋아합니다. 오늘은 하늘이 더없이 높고 밝은 날입니다. 구름도 한 점 없네요. 아파트 건물 외벽은 빨간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는, 특히 동유럽에는 빨간 벽돌로 된 집들이 많죠. 언젠간 이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슬로베니아 친구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르블라나도 그렇고 프라하도 그렇고 빨간 벽돌로 된 집이 많은 이유가 뭐지? 빨간 벽돌이 가장 구하기 쉽고 쌌거든. 그래서 싸고 흔한 벽돌로 만든 집들이 많은 것뿐이야. 아파트 단지 입구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작은 과일 가게의 단골입니다. 과일을 파는 분은 보스니아에서 오셨는데 인상이 참 좋습니다. 제게 늘 먼저 인사를 건네십니다.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긴 하죠. 과일 가게 아저씨의 인사는 항상 달콤한 과일 향과 함께 전해집니다. 제가 이곳에 단골이 된 진짜 이유는 꼭 하나씩 더 주는 덤 때문입니다. 덤은 정이니까요. 이 과일 꼭 딸에게 가져다 주세요. 그런 친절을 거부할 수 있는 아빠는 없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 따님 주세요. 단골 과일 가게를 지나 상가 건물을 통과해 단지를 빠져나오면 강이 보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를 가로지르는 강이지만 서울의 한강처럼 넓고 길진 않습니다. 르블라니차라는 이름의 이 강은 작고 평화롭습니다. 르블라나라는 도시에 있는 작은 강이라는 뜻이죠. 강의 운명이 이름을 따른 것인지 운명에 걸맞게 강의 이름을 지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변을 따라 보이는 카페나 식당들도 평화롭습니다. 이 작고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강 너머로 성이 보입니다. 성을 보며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카페들이 보입니다. 그 중에 노스텔지어야라는 이름의 카페가 있는데 시간이 자연스럽게 만든 올드함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 앞을 지날 때 들을 수 있는 음악은 재즈입니다. 저는 그 재즈 속에서 고향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가을 오후에 흘러나오던 스탠리 조던 트리오의 어텀 리브스를 들으며 아내와 함께 걸었던 광화문의 돌담길과 낙엽들을 떠올렸습니다. 재즈가 고향을 더 그립게 합니다. 제 고향은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거기서 공부를 했고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곳도 역시 서울입니다.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들으며 바로 그 서울이 그리워진 겁니다. 오늘은 넷 킹콜의 내가 사랑에 빠졌을 때가 들립니다. 서울이 생각나네요. 카페를 지나 걷다 보면 학교가 나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죠. 오늘은 오후에 2학년들을 위한 한국문학개론2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 문학과 한국 문화를 가르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슬로베니아 국립 르블라나 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학과 소속의 교수입니다. 가르치러 학교에 가는 길은 항상 행복합니다. 저는 학교를 좋아합니다. 21세기 초 갑자기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가 유럽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이 대학에서도 한국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제게 기회가 왔던 거죠. 유럽의 많은 대학들처럼 르블라나 대학교는 캠퍼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들과는 참 다르죠. 하지만 다르면서도 또 같습니다. 캠퍼스가 없어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야기하고 지식을 나누고 무언가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소속감을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울타리가 아니니까요. 르블라나 대학교 인문대학 건물 앞에는 슬로베니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직원들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일이 흔합니다. 저도 자전거를 자주 타는 편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제게 한결같이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마야 아주머니입니다. 그녀는 인문대학 건물 관리인 중 한 분이십니다.
식사는 했어요? 참, 가족들은 잘 지내죠? 강 교수님, 일은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알죠? 네, 알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인사를 주고받죠? 한국에선 주로 밥을 잘 챙겨 먹었냐고 물어요. 아, 그렇군요. 한 번은 아주머니가 학교에 찾아온 제 딸을 보신 후 이런 말을 하셨죠. 강 교수, 가족들이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 고향에 돌아가야 해요. 가족보다 소중한 직장은 없으니까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아내와 딸이 저보다 슬로베니아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딸이 이런 말도 했어요. 아빠, 행복은 장소가 만드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만드는 거야. 슬로베니아 친구들이 많은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해. 아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린 충분히 행복해. 그러니 간헐적 향수병에 시달리는 당신이나 한국에 가요. 농담이었지만 감사했습니다. 뭉클하기까지 했습니다. 딸과 아내는 제 직장 때문에 여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혹은 저보다 더 많이 이곳을 사랑하고 있으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마야 아주머니가 저를 일을 많이 하는 전형적인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작은 사건 때문입니다. 슬로베니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주말에 제가 연구실에서 밤 10시 넘도록 책을 읽던 적이 있었죠. 정말 일이 아닌 독서였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순찰을 도시다가 저를 보신 거죠. 세상에, 그렇게 일하면 죽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는 건 모두에게 나쁜 일이에요. 저 책을 읽으러 주말에 직장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냥 소설을 읽고 있는 것뿐이에요. 소설은 집에 가서 편한 소파에 앉아 읽는 것이죠. 저는 마야 아주머니가 인상을 쓰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배 교수에게 마야 아주머니의 친절 미스테리에 대해 물었더니 15년 전 즈음 남편분이 세상을 먼저 떠난 후 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전에는 목소리도 무지 컸고 먼저 인사를 건네는 법이 없었다고 하네요. 저는 상실의 아픔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야 아주머니는 오늘도 먼저 인사를 건네옵니다. 식사했어요? 네, 방금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는 길이에요. 오늘은 문학 수업만 하고 퇴근할 겁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제 연구실은 6층입니다. 6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가 있지만 저는 언제나 계단을 이용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다채로운 표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상하리 많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표정을 잃은 사람들처럼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6층 동편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이 제 연구실입니다. 작은 연구실을 동료 교수 2명과 함께 사용합니다. 야콥은 중국 고전 문학을 전공하는 교수이고 사라는 일본 문학과 번역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슬로베니아에서는 이렇게 연구실을 공유합니다. 연구실 문을 열자 사라가 환하게 웃습니다. 창을 통해 따뜻한 봄날이 연구실 안까지 느껴집니다. 봄철의 곰이 생각나는 날이죠? 무라카미 하루키? 빙고! 저는 학생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가르칠 과목은 한국 문학개론 2입니다. 모두들 한국어 실력이 중급 이상이면서 한국 문학개론 1을 이미 수강한 학생들입니다. 한국어도 제법 해서 한국어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신입생들에게 느껴지는 어수선함이 없어서 좋습니다. 저는 문학을 통해 문화를 배우고 문화를 통해 문학을 배우는 과정이 모두에게 즐겁길 바라며 수업을 진행합니다. 한 학기의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시조 쓰기였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호우 시인의 개화를 소개했습니다. 시조는 천천히 2번씩 읽어줍니다. 학생들은 꽃이 피는 순간을 상상합니다. 꽃이 피네 한잎 한잎 한 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 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아려 눈을 감네. 저는 이것을 문학적 교감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시조를 직접 써보라고 하면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자신들의 한국어 실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너 명이 한 팀이 되어 써보라고 하면 곧잘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한 팀이 이런 귀여운 시조를 써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어려운 거 그만 시키세요. 선생님, 이런 거 우리는 아직 잘 못해요. 선생님, 이런 거 자꾸 시키면 도망갈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매주 단편 소설을 한 편씩 읽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읽어오라고 했답니다. 어디 보자. 오늘은 19명의 학생이 앉아있네요. 김승옥의 무진기행을 다 읽고 왔나요? 사실 이 작품은 해리포터와 비슷합니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이 해리니까요. 무진이 바로 호그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그와트? 왜요? 아닌 것 같나요? 해리가 호그와트에 가서 마법을 배우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처럼 윤희중은 무진에 가서 인생을 깨닫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미 배운 것처럼 소설이라는 것은 떠나서 깨닫고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무진기행도 해리포터도 그 과정을 그린 소설이니까요. 결국 소설은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 소설일 뿐이에요. 소설은 소통의 예술이라 그 소통을 위해선 보편성이 필수적이죠. 어때요? 무진기행을 통해 소설의 보편성을 느꼈나요? 제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은 이반 찬카르, 보리스 파호르 같은 슬로베니아의 거장 이름들을 거론하며 동의하기도 하고 부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 문학 위에서 표현된 빛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때 보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성합니다. 오늘도 가르치러 와서 배우고 가야겠군. 저는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더불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다고 할까요? 안개와 같이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뚜렷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가늠하기도 어렵죠. 직접 느껴봐야 안개가 무엇인 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수업 시간에 느끼는 그 좋음도 그 안에 존재할 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면 커피가 생각납니다. 커피 향이 맴도는 공간에서 학생들이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강의를 마치고 단골 카페로 향합니다. 급한 일이 없으면, 업무가 밀려있지 않으면 이 루틴을 따릅니다. 일상의 반복을 즐긴다는 것은 항상 행복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행복한 일상의 루틴이 깨질까 두렵습니다. 따뜻한 오후와 산책, 만나면 반가운 얼굴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나누는 것, 그리고 혼자 있는 향기로운 시간 같은 것들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무척 두렵습니다. 인문대학 후문으로 나와 르블라나차 강가 쪽으로 걷다 보면 아주 작은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커피 향이 좋아서 그냥 지나치긴 쉽지 않습니다. 그곳이 제가 자주 찾는 카페 베테르입니다. 슬로베니아어로 휘라는 바람이라는 뜻인데 저는 커피를 마시러 나갈 때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 좀 피고 올게. 바람이나 맞지 말고 다니세요. 커다란 나무 문을 밀어 열고 오늘도 작은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종업원에게 인사를 건네고 저는 늘 앉던 창가 구석자리에 앉습니다. 수년간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커피만 주문하고 마셨더니 모두가 제 취향을 압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오늘 수업을 떠올립니다. 무진기행의 여성 캐릭터 때문에 너무 있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김승옥도 하인숙도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숙의 성별은 중요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중의 알터에고가 하인숙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중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보고 무언가를 깨달았을지 모른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중이 하인숙이 될 수 있고 그
그 반대여도 상관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제 생각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이 흘러넘칠 때는 그냥 두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생각이 아니라면 잠시 흘러가게 두어도 좋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신 후라 기분이 좋습니다. 여전히 르블라나차 강은 흐르는 듯 마는 듯 고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잔의 커피를 좋아합니다.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잠시 머물고 생각하는 이 작은 시간을 즐깁니다. 아, 딸이 문을 열고 저를 부르네요. 아빠! 아빠는 정말 오늘을 좋아한다. 아빠는 오늘도 오늘과 함께 무균의 방에 있었다. 늘 그렇듯 아빠는 오늘도 오늘로 여행을 떠났다. 아빠는 하루 종일 그 깨끗한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오늘 속에 머물렀다. 오늘 속에서 이제는 볼 수 없는 엄마를 만났을 것이고 이제는 걸을 수 없는 낯익은 거리를 걸었을 것이다. 그토록 좋아했던 학교 건물에 갔을 것이고 이젠 화면으로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화상 회의에서나 볼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 밝게 웃었을 것이다. 이미 30년 전부터 할 수 없게 된 대면 강의를 했을 것이고 학생들을 만나 그들의 표정을 보며 분명 행복했을 것이다. 강의가 끝난 후 단골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마셨을 것이다. 어쩌면 그 오늘 속에서 과거의 나를 만났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아빠에게 그 오늘을 선물한 것은 나였다.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무균의 방에서 아빠는 행복해 보였다. 그 방에서 아빠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지 벌써 10년이나 되었다. 10년 전 2040년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에게 우울증이 찾아왔다. 인간은 환갑까지만 살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해요. 이 사람아, 무슨 그런 소리가 있어? 그런데 정말 환갑이 되던 해에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봄이었다.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던 엄마는 거짓말처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다. 엄마는 평소에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잤기 때문에 아빠는 세상을 떠난 엄마를 바로 알아채지 못했다. 새벽에 일어나 서재에서 책을 읽던 습관 때문에 아빠는 엄마가 숨을 멈췄던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며 꽤 오랜 기간 자책했다. 네 엄마가 세상과 작별하던 그 시간에 아빠는 말이다. 이따위 책이나 읽고 있었던 거야.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구나. 그 후로 아빠는 서재의 책들을 다 버리고 책을 읽지 않는 문학 선생이 되어버렸다. 엄마의 떠나는 길은 힘겹지 않았지만 아빠는 남은 시간들을 힘겨워하기 시작했다. 전염병 디파이가 세상을 바꾼 2020년 이후 세상은 많이 변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은 느낌이었다. 적어도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엄마가 죽은 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엄마가 있을 땐 곧잘 하던 온라인 강의에 염증을 느꼈다. 엄마가 떠난 후 생긴 우울증임이 확실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우울증은 무슨 그저 늙어가는 과정일 뿐이다. 2020년 세상이 바뀌었다. 디파이가 세상에 창궐했다. 그야말로 디파이는 창궐했다. 아주 세차게 일어났다.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미국에서 최초로 디파이가 발견되었을 때 이 전염병이 세상을 총두리째 바꿀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2021년 1월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도 각국 지도자들은 몇 개월 안에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 거라고 말하며 조용히 기다려달라고 했다. 잠시라는 주관적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사람들은 기다림에 지쳐 죽어갔고 죽으면서 해결책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았다.
사람들은 30년이라는 잠시 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여전히 디파이는 살아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 면역의 주변부부터 절단한다는 뜻에서 지어진 병명인 디파이는 사람의 면역 체계를 제거하는 병이다. 과일의 껍질을 벗겨내듯 면역력을 하나씩 벗겨냈다. 면역의 껍질이 다 벗겨진 사람은 더없이 초라한 존재가 되었다. 디파이는 사람들을 절대 직접 죽이지 않았다. 갖고 있는 지병으로 혹은 면역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다른 병에 걸려서 죽었다. 디파이는 인간의 면역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삶에 침투했다. 그 병은 세상의 인간관계도 주변부부터 절단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람들은 가족을 제외한 모든 관계를 가상의 세상에서 유지해야 했다. 모든 장소는 점점 무균실화되었다. 매출이 없는 세상, 무균실 같은 신뢰는 2020년 이후에 태어난 인류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지만 그전 세대들에게는 적응하기 힘겨운 현실이었다. 기존의 진리처럼 존재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대학이 문을 닫았다. 교육은 필요했지만 교육을 위해 사람들을 만날 이유는 없어졌다. 아빠도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학교가 사라진 뒤 상점들이 지상에서 사라졌다. 거리는 고요해졌다. 거리를 걷기도 했었지. 그런 말은 문학적인 표현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그 말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나 있나 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때까지도 아빠는 긍정적이었다. 엄마가 있었기 때문일까? 너무 걱정하지들 말아요. 곧 나아질 거니까. 아빠는 화면을 통해 학생들에게 디파이 이전 시대의 긍정성을 말했다. 하지만 이랬던 건물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될 것을 강제로 지워버린다면서 슬퍼했다. 그건 오롯이 슬픔이었다. 202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에게 디파이 이전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전 세상은 거리를 걷는 일처럼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전 태어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다. 아빠는 그 분류를 사람을 만나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두 부류 모두에게 삶은 힘겨운 일이었다. 그러자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 하나가 오늘이었다. 내가 선택한 날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 내가 되살리고 싶은 날을 다시 소환하는 프로그램이 오늘이다. 내가 정한 오늘을 살게 해주는 가상현실 프로그램. 깨끗하고 안전한 방에서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날이 온 것이다. 진짜 만나지 않아도 진짜 만났다고 믿게 해주는 동시에 영원히 진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오늘이다. 나는 아빠를 위해 오늘을 선물했다. 아빠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일 없구나. 난 그런 것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오늘의 방에 들어간 첫날 아빠가 환하게 웃던 모습을 난 잊을 수가 없다. 아빠, 어떤 오늘에 다녀오셨어요? 생일이나 기념일? 아니면 엄마와 연애하던 시절이요? 아니, 그냥 흔한 오늘을 다녀왔단다. 한국의 오늘이요? 아니, 슬로베니아의 그냥 어떤 날이었지. 그 오늘에서 뭐 하셨어요? 맛있는 거라도 드셨어요? 아니, 그냥 뭐 특별한 경험을 하지도 않았어. 그 순간 아빤 정말 행복해 보였다.
2019년에 어느 평범한 봄날이었어. 디파이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 그냥 그런 어느 날 말이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네 엄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네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말이지. 네 엄마와 점심 식사를 하고 천천히 강변을 따라 학교까지 걸어가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지. 연구실에서 동료를 만나 이야기를 좀 했고, 아 그래, 문학 강의를 했단다. 그리고 나선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돌아본 뒤 집에 돌아왔어. 뭐야, 그게 전부예요? 응? 꼭 2019년이 아니어도 괜찮고 2018년이어도 괜찮을 그런 날 말이다. 봄이어도 좋고 가을이어도 좋은 그런 일상. 아빠는 왜 수많은 오늘 중에 왜 그런 흔한 오늘을 선택했을까? 그 후로 10년간 왜 같은 오늘을 반복하시는지. 언젠가 아빠에게 꼭 한 가지 묻고 싶다. 아빠에게 진짜 오늘은 언제죠? 혹 진짜 오늘이 존재하기나 하나요?